2016년 8월 15일, 플로리다주 주피터 북부에 위치한 마틴 카운티의 주택가입니다. 제프리 피셔는 하루를 마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후 9시, 갑자기 옆집에서 이상한 소음과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제프리는 평소에 이웃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확인하려고 밖을 내다봅니다. 키가 180cm 정도 되는 한 남성이 이웃집에 사는 부부를 막무가내로 폭행하고 있었어요. 폭행 정도가 너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프리는 이웃을 도우러 바로 뛰쳐나갑니다. 폭력을 막으려고 다가갔을 때 그 남자는 제프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넌 이 일에 끼어들지 마. 그리고 나서 제프리에게도 광기의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아서 몰랐는데 제프리한테도 피가 나고 있었어요. 제프리는 자기가 칼에 베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밀쳐내고 필사적으로 집 안으로 도망쳤어요. 곧바로 911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911, do you need fire, police, or medical? Police and medical. Don't open that. Don't open that. Fire rescue, let's say address. 젊은 남자가 이웃을 때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들이 집 안에 있나요? 아니면 밖에 있나요? 차고 아닙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들 중 다친 사람이 있나요? 지금 위치에서 보이시나요? 네, 이웃 여자가 땅에 쓰러져 있어요. 제가 도우려고 달려갔는데 지금 피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오 마이 갓, 의식이 없어 보여요. 제프리는 등과 목, 머리 세 군데를 칼에 찔렸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10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어두운 불빛 아래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다른 남자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그 사람의 얼굴을 먹고 있었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먹고 있었습니다. Hello, welcome back to a new episode of Black Records. 그날 밤 이상한 남성에게 공격당했던 사람은 59세의 존 스티븐스, 그리고 그의 아내 53세 미셸 위스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사망했어요. 사건은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의 테퀘스타 인근에 위치한 코코모 레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고급 주택가로 알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해변 산책, 낚시, 보트 타기, 골프 이런 야외 활동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안전하고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강한 마을이에요. 피해자인 존 스티븐스는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낚시와 요리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 공군에서 복무한 적도 있었어요. 아내 미셸은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미셸은 노스 마이애미 비치 시장이었던 제프의 딸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이상적인 커플이었습니다. 여유롭고 평화롭고 가족하면 생각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침실 3개와 욕실 2개, 그리고 마당, 차고가 있는 멋진 집이었어요. 이 부부는 친구들이나 이웃을 집으로 초대해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 더운 날에는 차고문을 활짝 열어놓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솔솔 부는 바람도 느끼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즐기곤 했어요. 너무 슬프게도 두 사람이 사망한 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차고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평화로운 하루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미친 살인자가 누군지 마을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에 떨고 있었어요. 이 마약을 했을 것이다, 이상한 병에 걸렸을 것이다, 연쇄 살인범이다,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지만 뉴스에서는 그가 아주 밝고 앞날이 창창한 평범했던 대학생이었다고 말합니다. The 19-year-old FSU student with a seemingly bright future. Michaela Fallon is the same age as Austin Haroof, and she says she lives in the same quiet Jupiter neighborhood as his mom.
멀쩡하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식인이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게다가 피해자들과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이 살인자는 19살, 이름은 오스틴 하루프입니다. 1996년 12월 21일 플로리다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플로리다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해요. 그리고 2013년에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오스틴이 어렸을 때는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이었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자신감을 찾게 됩니다. 2014년에는 판비치에서 열린 토너먼트에도 참가합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공부도 좀 했었거든요. 운동은 정말 취미로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꽤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스틴이 깊이 빠져있던 분야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유튜버이자 음악 아티스트였습니다. 프로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거기에 자기 운동하는 영상, 보디빌딩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악을 공유했습니다. 이 오스틴의 유튜브 채널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요즘 다들 듣는 그 빌어먹을 음악? 내 안에는 사이코적인 면과 정상적인 면이 둘 다 있어.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제발 날 도와줘. 이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 올린 영상의 제목은 피트니스 챌린지였습니다. 초반의 영상들은 대부분 자기가 운동하면서 극복했던 어려움들이나 이 피트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기존의 진지한 코치들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엉뚱하고 유쾌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Hello. Hi guys. Nothing in life worth having is easy. Remember that, guys. You remember that? You remember that? I remember. You got it. 그리고 오스틴 프로스트라는 이름으로 음악도 만들었어요. 이 음악들은 자기 유튜브 채널에 공유했습니다. Rode a dike, then kissed a bike. I mean, Take a fucking hike, asshole. big dick. 이런 힙합 같은 음악들이었어요. 이 노래랑 가사를 제가 쭉 다 봐봤는데 문맥도 좀 난해하고 뭔가 이때도 내면에서는 좀 혼란스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쓴 가사일 수도 있고요. 한참 음악에 빠져있던 오스틴은 금방 흥미를 잃고 음악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디빌딩과 다이어트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 오스틴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언론이나 대중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쳐 있었다, 잠재되어 있었다, 위험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었고 멀쩡하다가 이상해진 거다 이런 시선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든 갑자기 이상해졌든 중요한 건 사건 발생 한두 달 전부터 오스틴의 행동이 정말 심각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가끔씩 이해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보기에는 정말 평범했다고 해요. 이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았고 어른들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착하고 느긋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잘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해변에서 수영하고 집 와서 공부하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오스틴은 치과 보조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약간 알코올 같은 유해한 물질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술이나 마약, 그 밖에 여러 가지 약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16년 사건이 발생했던 그 해에 오스틴이 자기에 대한 자아 정체성 조사라는 걸 작성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들이 써 있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나는 나 자신을 행복하고 수줍고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보통 슬프거나 우울해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에게 불만인 점 중 하나는 나는 너무 수줍음이 많다는 거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나는 남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설 줄 알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부터 오스틴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엄청나게 관대해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고 동시에 속에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스틴은 편집증을 느꼈고 이 시기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기 위에 막 악마가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해서 잠을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늘 불안했어요. 친구들은 이 변화를 바로 눈치챘습니다. 여러 번 오스틴이 이상하다고 말했고 나중에 인터뷰에서는 그때 오스틴이 무섭고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오스틴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8일 전에 업로드한 영상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곧 폭발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It just was the best. Like, I just want to fucking say that. And like, anybody who disagrees is such an asshole. 8월 12일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 오스틴은 치과에 출근했어요. 이때쯤에는 정신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아마도 예수님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 눈빛도 좀 돌아 있었어요. 나를 치료하고 조치해줘야 되는 사람이 병원 도구를 들고 이런 말을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이때는 분노나 폭행같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오스틴은 갑자기 수술 도구에 물을 붓더니 막 신성한 의식처럼 기도했어요. 환자들은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스틴은 그 음악이 자기한테 신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가서는 갑자기 기분이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악마가 보였어요. 오스틴은 계속해서 가족들한테 이 눈앞에 악마가 있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마약을 변기에 쏟고 없애버렸어요. 도저히 혼자 잘 수 없어서 이날은 친구한테 연락해서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물론 이때도 편하게 잘 수는 없었어요. 자고 일어나서 오스틴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보디빌딩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였어요. 이 오스틴은 자기는 더 이상 다른 보디빌더들을 따르고 싶지 않다. 나는 나 자신을 따르고 싶고 스스로를 진짜 믿고 싶다고. 약이 몸을 바꿀 수 있는 걸 알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요. 스테로이드가 유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에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 회사, 모든 것에서부터 배우고 있어요.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저는 평화를 바랄 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영상을 끝마쳤어요. 이 영상 속에서 오스틴은 몸이 완전히 지쳐 보였지만 뭔가 이 정신 상태는 더 고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동물들이랑 뭔가 이상하고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동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동물들이 나한테 특별한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이 오스틴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물은 청춘의 샘이다. 자, 밥을 다 먹고 나서 다른 친구가 픽업 트럭을 타고 오스틴과 친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 트럭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오스틴이 그걸 보고 악마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다시 악마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여동생 방에 가서 여동생한테 혹시 강하지 않고 너 이 방 바닥에서 자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날은 여동생 방에서 잤습니다. 자, 다음날 8월 14일 오스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개를 산책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질주했냐면 자기가 뭔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아주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개의 영혼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놀라운 속도와 힘을 주고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며칠 전부터 동물을 잘 이해하게 됐던 이유가 반은 사람, 반은 늑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날 저녁에는 오스틴의 아빠가 총기 전시회를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사람도 너무 많고 뭔가 자꾸 불안하고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오스틴의 기분을 이렇게 살피다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총 말고 칼과 마체테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거기서 칼 하나, 마체테 하나를 사주게 됩니다. 그걸 사는 동안에 오스틴은 속으로 내가 뱀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뱀을 먹으면 악마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오스틴의 정신세계는 하루하루 확장되고 있었어요.
8월 15일 아침, 오스틴의 내면에 있는 이 개 영혼들이 오스틴에게 그날 입을 옷을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입었더니 뭔가 정말 무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이날 오후에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해변에 갔다가 식당으로 갔어요. 오스틴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빠와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겼고 기분이 상한 오스틴이 밥 먹다가 그냥 식당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엄마 집으로 갔어요. 자, 엄마는 오스틴이 집에 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이 오스틴은 부엌에서 식용유를 꺼내서 막 콸콸콸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얘가 왜 여기 있지? 오늘 아빠랑 저녁 먹는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식용유를 뺏고 다시 그 식당으로 데려다 줍니다. 오스틴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식당에 들어간 뒤에는 정말 얼마 안 돼서 식당을 나갔습니다. 이때 시간은 8시 30분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주변 세계가 멈춘 듯이 비현실적으로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속삭였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별빛이 막 보였습니다. 죽음의 신이 너무 무서웠는데 그 빛을 따라가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그걸 따라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빛의 한가운데 어둠이 보였습니다. 오스틴은 그 어둠을 막 찌르고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 빛이 나오고 있던 장소는 미셸과 존의 차고였고 어둠을 보고 찌른 건 미셸이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존도 봤는데 갑자기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스틴의 주장에 따르면 살인을 했던 그 당시의 기억이 모두 통으로 날아간 거예요. 자기 의지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오스틴은 일면식도 없던 부부의 집에 들어가서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이웃 주민 제프리가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이미 존과 미셸은 쓰러져 있었어요. 이 경찰들이 오기까지 10분이 넘게 걸렸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스틴이 아직도 피해자들의 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들고 지금 당장 멈추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주변 소리를 아예 못 듣는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씹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전류가 오스틴의 몸을 타고 흘렀지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치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추가 인력이 도착했고 경찰견까지 투입됐어요.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정말 좀비처럼 계속 저항하면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경찰들은 혹시라도 아래에 있는 존 스티븐스가 총에 맞을까봐 오스틴을 총으로 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을 때 나는 사람을 먹고 있어. 나를 죽여. 라고 하면서 소리쳤다고 해요. 사건 현장은 정말 참혹했어요. 출동하면서 수색영장이 발부됐는데 사실상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해요. 그냥 한눈에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고에 미셸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경찰이 곧바로 달려가서 이 맥박을 확인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 미셸은 여러 번 칼에 찔리는 적이 있었는데 부검 결과 칼에 찔려서 사망한 건 아니었고 이 둔기와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말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무기로 삼고 폭행을 했어요. 오스틴은 정말 아무 동기도 이유도 없이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어요. 이 사건 이후로 동네 주민들은 이제 마당 앞에 누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체포된 뒤에 오스틴이 간 곳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이었어요. 그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식용유를 가득 마셔서 심각한 내부 손상을 입었고 폭행하면서 생긴 기타 부상들로 거의 2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오스틴이 분명히 마약을 하고 취해 있는 상태였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사건 직후 약물 검사에서는 이 마약이나 다른 약물들, 환각제에 대해서 완전한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 약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오스틴이 정신 이상이 있는 거였을까요? 오스틴은 무기를 사용한 1급 살인 혐의 2건, 무기를 사용한 1급 살인 미수 혐의, 무장강도 및 무기 사용 폭행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 변호팀은 사건 초기부터 정신 이상을 이유로 들면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죄라고 판정되려면 살인 당시에 오스틴이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야 되고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 자기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납득시켜야 했어요. 오스틴의 정신상태 평가를 준비하는 기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2016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2019년까지 재판이 지연됐어요. 이 수사관들은 그 사이에 오스틴과 오스틴 부모님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기록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는 이런 검색들이 있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잠들 때 들리는 환청, 지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방법,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가 미쳤는지 확인하는 방법, 잠잘 때 들리는 소리, 강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스틴은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는 확실히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주변 사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오스틴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자, 그중 단 한 사람도 괜찮냐고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를 키우게 된 원인이기도 해요. 수사관들은 오스틴의 엄마를 인터뷰합니다. 당신은 그날 밤에 9.11에 아들이 없어졌다고 신고 전화를 했었죠. 엄마는 네, 오스틴이 집에서 두 번째로 나갔을 때였어요. 친척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오스틴 거기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없는데?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말했고요. 자, 수사관이 9.11에 전화했을 때 사라진 아들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언급하셨었는데 가족 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항상 제 남동생을 그렇다고 놀리긴 했는데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은 없었어요. 자, 수사관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 아들은요? 치료받은 적 있나요? 아니요. 자, 수사관이 신고 전화하셨을 때는 아들이 약을 한 상태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셨었어요. 어떤 종류의 약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엄마는 제가 알기로는 마리화나 했어요. 근데 그냥 진짜 살짝이에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자, 수사관이 아빠 말로는 2달 전에 오스틴이 그 버섯을 먹는 걸 봤다고 하던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오스틴이 환각버섯을 하는 걸 봤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자, 오스틴의 아빠는 수사관이 평소 오스틴 성격을 물어봤을 때 그냥 평범하고 잘 웃고 행복했던 애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든 적도 없고 친구들이랑 싸운 적도 없다고 했어요. 수사관은 그동안 아들이랑 신체적인 다툼은 없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뭔가 지난 2주간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스틴한테 그만하라고, 너 미친 거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자, 수사관이 정신병자 같다고 말한 거 맞죠? 혹시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네, 있어요. 누구죠? 제 여동생이요. 여동생이 치료를 받고 있나요? 아빠는 심각한 우울증이었고 치료를 받았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수사관은 다시 오스틴에 대해서 약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빠는 그런 건 없고 잠을 못 자겠다고 해서 자기가 먹던 약을 줬다고 해요. 근데 오스틴이 갑자기 그 약을 바닥에 막 내동댕이 치더니 당신한테 조종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오스틴이 가지고 있던 차키를 뺏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주체를 못하고 차 위에 올라타서 막 쿵쾅쿵쾅 뛰면서 차를 찌그러뜨렸다는 거예요. 아빠는 차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오스틴한테 다시 그 차키를 줬다고 해요. 2016년 10월 3일 병원에서 퇴원한 오스틴은 마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랑 했던 통화 내용, 보냈던 메시지들 이런 게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스틴이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Well, how's life? It's tough on us, officer. We're not used to this. 오스틴이 저 괜찮을까요? 라고 해요. 그래, 너 괜찮을 거야. 우린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오스틴은 약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혹시 치료사도 구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자, 아빠는 그러려고 했다고 하면서 자꾸 무너지고 우는 오스틴한테 잘 들으라고. 너 여기서 강해져야 된다.
이게 너가 살면서 겪은 것 중에 가장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강해져야 돼. 적응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질 거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10월 정신과 임상평가를 시작했어요. 이 평가가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 결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혹시 더 자세한 평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 당시에는 조현병을 치료 중이었는데요. 실제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고 망상, 종교적 환상, 편집증, 수면마비, 악마 환청 이런 복합 증상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자, 법의학 심리학자는 이걸 기분장애 및 사고장애에 기반한 정신병적 에피소드라고 결론 지었어요. 이건 플로리다주의 법적 정신이상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판사는 오스틴이 범행 당시에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었다고 판단 내렸어요. 변호 측은 오스틴은 유족들에게 안겨준 고통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에 사건을 알게 된 오스틴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슬픔과 괴로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스틴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엄청난 상실을 초래한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검찰 측은 오스틴의 과거 인터넷 기록이랑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봤을 때 편집증이랑 망상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게 자기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예전에 친구들이랑 문자했던 내용에 이 통화하다가 그대로 기절했다. 이제 모자, 신발, 셔츠 다 잃어버렸다. 어젯밤에 기절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자꾸 약을 하고 나서 기억이 뚝 끊기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친구한테 환각버섯을 구하려고 했던 내용도 있었다고 하면서 오스틴은 약물을 거리낌 없이 복용했었다고 정신 이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 실제로 오스틴의 심리평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일부 사람들은 아니 그럼 죽은 사람들은 진짜 뭔 죄냐, 유족들은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분노했고 법정에서도 유족들이 증언할 때 답답하고 분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측 증인들은 그동안 오스틴이 친구들한테 보냈던 문자들을 몇 분 동안 읽어주면서 오스틴은 매일매일 마약을 했었다고 언급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했던 통화 내용들, 아까 제가 아빠랑 통화했던 거 일부분을 들려줬잖아요. 그런 통화들에서 존과 미셸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 살인에 오스틴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축소하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그 전화통화 내용을 다 듣고 나서야 오스틴이랑 그 가족들은 피해자와 유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게 백인 부잣집 아들의 정의가 아니면 뭐냐고 말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미셸의 여동생 신디의 증언이 기억에 남아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You should have done your job better, quicker. You should not be purchasing him knives. 법정에서 오스틴의 부모님한테 아들이 이상한 거 알았으면 진작 조치를 취해야지 왜 칼을 사준 거냐고. 정신 상태가 어떻든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오스틴은 정말 잔인했다. 병원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오스틴이 교도소에서 가족들이랑 나눈 통화 내용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고. 오스틴은 1년 동안 마리화나 그리고 다른 약물들, 술을 남용했고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당신과 당신 가족이 보는 유일한 피해자는 오스틴 자기 자신뿐이지 않나요?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냉혈한 살인자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라고 오스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법적으로 정신 이상 상태라고 판단 내려지면 교도소가 아니라 치료시설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족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셸과 존은 주변 평판이 정말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이고 여유롭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었다고 해요. 유튜브에 정신과 임상평가 때 했던 5시간의 화상 면담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 끝부분에 오스틴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이걸 보고 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흐느껴요. 의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스틴, 네가 한 일이 부끄럽니? 오스틴은 네, 정말요.
(2022년 11월) 오스틴은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 대신에 무기한 정신병원 수감이 결정됐습니다. 항상 이 범인들이 잡히고 나서 정신이 아프다고 그건 내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죠. 이 사건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유족이었다면 용서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넓은 마음은 못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오스틴은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서 막 안달난 그런 살인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오스틴으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면 정신 이상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아무도 예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오스틴이 평소와 달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 신호를 못 느껴서 조치를 안 했다고 하기에는 수차례 악마가 보인다고 하면서 차고에서 자고 동생 방에서 자고 했었어요. 심지어 사건 당일에는 식용유까지 벌컥벌컥 마셨죠. 그때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식용유를 뺐고 다시 식당에 데려다 준 것도 조금 이상해요. 이게 위험 신호가 아니면 도대체 뭐 얼마나 미쳐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었을까요?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